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호텔에 자리가 없으니 너희 집 식구들은 오지 말라고 해라. 저는 미소 지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바로 돌아서서 친정 식구들 전체의 해외여행을 예약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99통이나 걸려왔죠. 내 친척들이 보낸다는 축의금 1억 원은 어디 있니? 왜 안 내놓는 거야? 그해 6월에 찌는 듯한 어느 날, 제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서연.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번듯한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남편 민주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저는 작은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며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수입을 벌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싹싹하고 현명한 며느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시누이 미나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결혼은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셨죠. 어머니에게 딸의 결혼식은 집안의 부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맥을 과시하는 장대한 쇼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해. 그리고 여자의 체면은 바로 딸의 결혼식에서 세워지는 거란다. 바로 그 체면 때문에 남편 민준이 출장을 가고 집에 없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 따로 불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장을 봐와서 냉장고에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번쩍이는 자개 장식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의 다정함이 아닌 마치 물건값을 매기려는 듯 저를 샅샅이 훑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아.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명령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미나가 곧 결혼하지 않니? 우리 집안의 큰일이다. 이쪽 하객들은 전부 사업 파트너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야. 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니? 저는 토마토 바구니를 내려놓고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이를 의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청첩장까지 모두 어머님 뜻에 따랐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유리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내가 말하려는 건 네가 한 일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일에 관한 거다. 내 친정 식구들 무슨 일 하는지 알지? 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슨 일이라는 부분을 길게 느리며 계급의 차이를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시는 분들이죠. 부유하지는 않으셔도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과 삼촌, 이모 모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다들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세요. 저는 최대한 존중하는 어조를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은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부채질을 하며 마치 제 말에 공기가 오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얘야, 정직이라는 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체면에 있는 거란다. 우리 집안의 사장님, 부장님들 모셔놓고 그 사이에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흙냄새 풍기는 내 친척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렴. 남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미나가 시댁 가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효심과 헌신이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와 제 가족의 가치는 오직 체면과 돈으로만 측정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허울뿐인 명예를 위해 제 혈육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친정 식구들은 부르지 말았으면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 쪽 하객은 필요 없어. 그냥 너희 부모님 두 분만 오시면 충분해. 다른 친척들에게는 호텔에 자리가 꽉 차서 조촐하게 한다고 둘러대렴. 내 말 알아듣겠니? 그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프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치맛자락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대들었다가는 시끄러워지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싸우는 것은 힘만 뺄 뿐이고 어차피 어머니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는 제 복수 계획을 위한 퇴로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쉽고 빠르게 동의할 줄은 몰랐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미소는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니 시댁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내 공은 잊지 않으마. 며느리는 결국 남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마지막 인내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넓은 집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머릿속에는 크고 단호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맏며느리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서연이 될 것이고 그들의 경멸을 이용해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는 붉어졌지만 얼굴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말싸움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복수는 말이 아닌 단호한 행동과 의미심장한 부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친척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후 저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는 차가운 에너지로 변해 저를 즉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경멸적인 말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 즉 이기적인 시댁과 무심한 남편에게서 한치의 후회도 없이 돌아설 수 있게 할 반박 불가능한 독설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그분은 자신의 승리를 결코 혼자만 담아두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며느리를 길들이고 딸의 화려한 결혼식에서 격떨어지는 사람들을 걸러낸 자신의 수완을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미나는 예비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보러 나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경쟁적으로 집안 자랑을 하던 자신의 여동생, 즉 저에게는 시이모님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어머니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거실에 목소리가 잘 들리는 부엌 문가에 조용히 섰습니다. 동생, 미나 결혼 준비는 다 끝났어. 작년에 내 딸 결혼식보다는 훨씬 화려하게 해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객들. 그건 내가 아주 철저하게 골라냈지. 민준이 쪽은 다들 지위 있고 배운 사람들이고 그 며느리 쪽은 내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딱 부모만 오면 된다고. 여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녹음 버튼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주 대놓고 말했지. 서연이네 집,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채소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잖아. 그런 촌것들을 이런 고급스러운 결혼식에 들여놓으면 여기가 무슨 난장판이 되겠어. 안 그래? 난 체면 깎이는 건 딱 질색이야. 우리 집안의 품격을 저런 장사치들 때문에 더럽힐 순 없지.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장사치, 촌것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단어들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까다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런 경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바로 저의 무기이자 이 관계에 대한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엄마는 반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그럼 잘 지내지. 미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지?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번 결혼식은 사업상 중요한 분들만 모시는 자리라 좌석이 정말 한정적이래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 두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모나 삼촌들께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눈치가 빠른 분이셨습니다. 제 목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셨고 아마 문제의 본질을 어렴풋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래, 자리가 없어서. 알겠다.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다른 식구들한테 잘 얘기해 둘게. 어쨌든 우리 딸이 그 집 맏며느리인데 우리가 시댁 체면은 세워줘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너머의 서운함과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죄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한마디 말 없이도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친정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독설로 직접 저를 이 집에서 밀어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완벽한 실종,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람의 정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체면에 가하는 강력한 일격.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이나 하소연 대신 저의 부재로 그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지도는 그날 밤 제 손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싱가포르. 저는 제 인내심이 약점이 아니라 시댁을 향해 정교하게 쳐놓은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자유의 열쇠를 쥐고 그들에게 가장 값비싼 인간관계의 교훈을 가르쳐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심은 섰고 저는 예전의 서연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집중력으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시댁, 특히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 믿으며 아내의 감정에는 무관심했던 남편, 민준에게 절대적인 비밀로 붙여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해 온 덕분에 꽤 큰 액수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립과 자신감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사건,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충격을 줄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맞춰 떠나는 여행. 완벽한 실종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가보고 싶어 하셨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싱가포르를 여행지로 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즈니스 클래스로 싱가포르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바로 약혼식 날 아침.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기에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은 여행을 즐기기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맞춰 돌아오기에도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행복과 친정 가족의 유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고객님, 시누이분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싱가포르행 비즈니스석 3장을 예약하시는 게 확실한가요? 이 티켓은 취소 수수료가 엄청난데요. 여행사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바로 결제할 테니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개인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민중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주관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가족의 모욕적인 언사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제 행복을 희생할 가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채무관계, 증명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미나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저에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갚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의 성격상 어떻게든 미룰 것이 뻔했습니다. 나중에 쉽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명이 포함된 명확한 증거, 즉 차용증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미나 결혼식 비용으로 3천만 원 빌려가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 해서 그러는데 여기 확인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돈 관계는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차용증에 순순히 서명하며 심지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꼼꼼하기도 하지. 걱정 마라. 미나 일 끝나면 바로 갚아줄게. 차용증을 손에 쥐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제 피땀 어린 돈이었고 저는 이 돈을 이용해 이 집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후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깊은 속사정은 숨긴 채 여행 계획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휴가 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2박 3일 싱가포르 여행 가요. 제가 비행기랑 호텔 다 예약했어요. 출발일이 미나의 결혼식 날과 겹친다고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감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왜 이렇게 돈을 썼어? 그 돈 모아서 다른 데 써야지. 엄마, 제가 다 알아서 준비했어요. 저 이제 엄마, 아빠 챙겨드릴 능력 돼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누리셔야죠. 저도 좀 쉬고 싶고요. 엄마는 그냥 집만 챙기시면 돼요. 과묵하신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시댁일은 우리가 묻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건 안다. 다녀오너라.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와. 다른 건 걱정 말고.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말씀과 무조건적인 이해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효도는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힘의 원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허울뿐인 체면과 경멸보다 제 자신과 부모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여행 정보를 보내드리며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여전히 청첩장을 돌리고 예식장 장식을 챙기는 바쁜 며느리 서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들을 위한 덫이 이미 반쯤 조여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어떤 억울함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전쟁, 문명적이고 단호한 복수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준비가 모두 끝나고 미나의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친정 부모님 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 만남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식사 후 부모님은 저를 찻상 앞에 앉히셨습니다. 엄마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며 사랑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버지는 작게 헛기침을 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일이다. 내가 며칠 전에 미나 결혼식 자리가 없어서 친척들을 많이 못 부른다고 했지 않니? 우리가 이모랑 삼촌들한테 그대로 전했다. 엄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체면 따지는 사람인 건 우리도 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짐작하고 있었어. 그분이 우리 식구들을 못 오게 한 게 네가 말한 것처럼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서라는 거 다들 눈치챘단다.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하지만 누구 앞에서 부끄럽게 산 적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가족들은 이 아픈 진실을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삼촌이랑 이모들을 다 집으로 불렀다. 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널 아끼고 사랑하잖니. 다들 네가 얼마나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인데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게 둘 수 없다고 하더구나. 엄마는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봉투는 우리 친척들이 전부 마음을 모은 거다. 원래는 미나 결혼 축의금으로 내려고 했던 돈이야. 그런데 얘기를 듣고는 축의금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단다. 전부 합쳐서 1억 원이야. 저는 그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원. 시장에서 땀 흘려 장사하는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그분들의 피와 땀이 담긴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 시댁에 보내지 않고 너한테 직접 주기로 했다. 엄마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네가 시댁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냥 받아둬라. 이건 너를 향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이고 지지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댁의 그 어떤 호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는 봉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보답할게요. 이 돈 정말 의미 있게 쓸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격려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딸아. 여행 가서 신나게 놀다 와.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할 테니 내 자신을 믿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저는 무한한 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1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시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의 복수 계획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공동명의 통장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별도의 계좌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아내야 할 빚 3천만 원에 친척들이 주신 1억 원까지 저는 시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꼭 껴안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싱가포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독립을 선언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그들의 체면이 저의 부재, 그리고 그들의 호화로운 계획 전체의 붕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내일은 약혼식, 그리고 이틀 뒤에는 미나의 본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신 듯 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워하고 계시겠죠. 화려한 결혼식, 격조 높은 하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치 며느리가 자기 친척들과의 연을 순순히 끊어냈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3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모든 행동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옥색 캐리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 여권, 항공권, 시어머니의 3천만 원 차용증 등 중요한 서류를 작은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 휴대폰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자 저를 자유로 이끌어줄 열쇠였습니다. 저는 침실을 나와 문틈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미나의 방은 내일 아침 장식을 위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문 데코레이션 팀을 고용했고 미나의 값비싼 비단,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저는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영심과 그 체면을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 민준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운 아내가 곧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었고 연민만 남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서지도 못하는 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제가 모욕당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제가 그의 동생 결혼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의 침묵이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메모지에 몇 줄을 급히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작별 인사가 아닌 업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준 씨, 급한 출장이 생겨서 3일 정도 다녀올게요. 미나 결혼식일은 당신이랑 어머님이 잘 챙겨주세요. 필요한 준비는 제가 다 해뒀어요. 어머님께 꽃이랑 케이크 업체에 연락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다녀올게요. 잘 자요.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실종을 갑작스럽게 하지만 손쓸 수 없게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며 그동안 제게 떠넘겼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가요. 공항에서 뵐게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로움이 강렬하고 상쾌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문을 나섰습니다. 과거의 서연에게 그 문은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립과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한 새로운 서연이었습니다. 택시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밤의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이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억압받지 않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와 미나가 중요한 날의 기쁨 속에서 잠을 깼을 때 그들은 저의 부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재는 그들의 허울뿐인 체면에 가장 강력한 일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효심과 자존심을 챙겨 떠났고 뒤에는 돈과 명예밖에 모르는 가족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싱가포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적인 복수의 시작이자 끝까지 무시당했던 한 며느리의 가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3일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되찾으며 돌아왔을 때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혼식을 알리는 종소리이자 시어머니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예고하는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선 지 몇 시간이 지났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번호를 차단했지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십 통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누구인지 뻔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이어폰을 낀 채 잔잔한 연주곡을 감상했습니다. 평화로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시어머니가 희망 없이 저에게 연락하게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하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작은 대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의 번호 차단을 풀기로 했습니다. 차단을 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너 지금 어디야? 감히 미나 약혼식 날 집을 나가.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결혼식 준비는 누가 해? 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지금 공항 라운지예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싱가포르로 3일 동안 휴가 다녀오려고요. 일부러 제일 바쁜 이틀은 비워뒀어요. 어머님이랑 미나가 직접 실력 발휘하시라고요. 모레 본식 때는 맞춰서 돌아가 축하해 드릴게요. 회사에는 휴가 신청 다 했고 민준 씨한테도 문자 남겼는데요. 휴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집에 이렇게 큰일이 있는데 감히 휴가를 가?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안이 우스워. 네가 며느리 맞아. 당장 돌아와. 당장 돌아오란 말이야. 일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 제가 챙겨야 할 일은 이미 다 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미나 결혼식이니 민준 씨랑 어머님도 직접 챙기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휴식이 필요해요. 이 결혼식 때문에 2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걸요. 저도 사람이니 쉴 권리는 있잖아요, 어머님. 저의 차분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그런 말투로 자신에게 대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분노는 곧 탐욕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식 같은 소리 하네. 너 수작 부리지 마. 네가 뭘 숨기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친척들이 보낸다는 축의금 1억 원. 어디다 뒀어? 내가 묻잖아. 미나 돈 어디다 숨겼냐고. 너 동생 축의금 떼어먹은 거지. 이 몹쓸 며느리 같으니 감히 시누이 돈을 훔쳐?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경 쓰는 것은 저의 부재가 아니라 1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으려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 1억 원은 제 돈이에요. 저희 친척들이 저 쓰라고 종잣돈 하라고 모아주신 마음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이 미나에게는 축의금을 보내지 않고 저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삼촌께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 마. 축의금은 당연히 신랑 신부한테 보내는 거지. 내가 며느리면서 감히 시누이 돈을 가로채. 당장 내놔. 그 1억 원 당장 가지고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도둑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낼 거다. 시어,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제 돈이고 저희 친척들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어머님은 요구할 권리도 저를 도둑으로 몰아갈 권리도 없으세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저를 모함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을 장사치, 촌것들이라고 하셨던 거요. 그 녹음 파일, 미나 시댁 식구들 전부 듣게 해드릴까요? 따님 결혼식 전에 제대로 체면 구기고 싶으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전화기 저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결정적인 패를 가지고 있을 줄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히요. 저는 이미 떠났으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어머님이랑 민준 씨, 미나 결혼식 잘 치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떠났고 그 집에는 시한폭탄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제 제 여행에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분노를 침착함과 반박할 수 없는 진실로 이겨냈습니다. 제가 휴대폰 전원을 끄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시댁에서는 진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녹음 파일로 협박을 당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과 분노는 다른 분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1억 원을 모으는 데 앞장섰던 제 친삼촌, 상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전해들은 바로는 시어머니는 상철 삼촌에게 체면도 차리지 않고 비난과 요구가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상철 씨 되시죠? 저 서연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는데 당신들이 보냈다는 축의금 1억 원을 왜 신랑 신부한테 안 보내고 서연이한테 줬습니까? 지금 서연이가 시누이 축의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당장 잡아다가 돈 돌려놓으라고 하세요. 상철 삼촌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으로 성격은 불같지만 의리를 중시하고 조카를 무척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김 여사님, 말 조심하시죠. 제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지 잊으신 모양인데, 첫째, 당신네 신랑 신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축의금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우리 집안 마음입니다. 둘째, 그 1억 원은 축의금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서연이 종잣돈 하라고 모아준 돈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당신 입으로 우리 집안을 촌것들 장사치라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알아서 챙기시지.
왜 우리 조카한테 손을 벌리십니까? 상철 삼촌의 목소리는 조금도 봐주는 기색 없이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된통 당했지만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돈이 있으면 시댁을 위해 써야죠. 지금 동생 결혼식 날에 집 나가서 여행이나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무책임하고 불효막심한 년이라고요. 무책임, 불효. 상철 삼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묻죠. 이번 결혼식 준비 서연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알기나 해요. 서연이가 무책임한지 아닌지는 내일 결혼식이 제대로 치러지는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조카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당연히 자기가 가질 권리가 있고요. 김 여사님, 잘 들으세요. 이 시간부로 서연이는 더 이상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고요. 다시 한번 서연이를 모함하거나 귀찮게 하면 내가 당신 집안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상철 삼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시어머니는 분노와 두려움에 손을 떨었습니다. 돈을 못 받아내서 화가 났고 상철 삼촌의 단호한 경고에 겁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당신 며느리가 아니다. 바로 그때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부인 저 서연이 엄마예요. 서연이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저희 부부랑 3일 동안 쉬고 올 겁니다. 서연이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돈은 저희 친척들이 서연이 종잣돈 하라고 준 서연이 개인 돈입니다. 저희 딸한테 준 거지 사부인 댁에 준 게 아니에요. 제 딸,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요. 미나 결혼식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친정엄마의 전화는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저의 부재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지지를 받는 단호한 결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민준과 미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넋이 나간 채 저를 욕하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형수 어디 갔어요? 갔어. 여행 간다고 집을 나갔다고. 내 결혼 축의금 1억 원까지 들고 튀었어. 그 총것들 집안 전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하소연했지만 상철 삼촌에게 혼쭐이 난 것과 녹음 파일로 협박당한 사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오직 축의금을 떼먹고 놀러 갔다는 부분만 듣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중요한 날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고 미나는 1억 원을 날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비행기 안에서 지상의 혼란은 전혀 모른 채 상철 삼촌과 부모님의 단호한 보호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보호는 제가 돈과 자존심을 모두 지키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며 그들은 자신들의 경멸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여행을 떠난 사실로 인해 미나의 오전 약혼식은 어색하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제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과 미나도 어머니를 따라 연기해야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약혼식이 끝나자 미나는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한복을 벗어 던지자마자 제 방문으로 달려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감히 내 축의금을 떼어 먹어요?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팠어요? 내 결혼식 망치고 싶었어요? 미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는 미나가 소란을 피우자 이웃들이 들을까봐 황급히 딸을 말렸습니다. 진정해, 미나야. 엄마가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마침 집에 돌아온 민준도 두 모녀의 소란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전화는 해서 뭐해요?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저 여자랑 이혼할 거야. 미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해 눈부신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지금 싱가포르인데 어머님이랑 미나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서요. 하실 말씀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가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형님이면서 어떻게 동생 축의금을 훔칠 수가 있어요.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당장 돌아와서 돈 내놔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장 돌아와. 사람들 웃음거리 되기 싫다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세 분 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첫째, 저는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1억 원은 저희 친척들이 저를 아껴서 주신 제 개인 돈이에요. 당신들이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둘째, 당신들은 제가 무책임하다고 집안의 중요한 날에 멋대로 떠났다고 했죠? 그럼 제가 되물을게요. 이 집은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화려한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네 집,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채소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잖아. 그런 촌것들을 이런 고급스러운 결혼식에 들여놓으면 여기가 무슨 난장판이 되겠어. 난 체면 깎이는 건 딱 질색이야.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 민주는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만심에 빠져 내뱉었던 독설이 이렇게 녹음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님, 잘 들으셨어요? 장사치, 촌것들, 이게 어머님이 저희 가족을 모욕하며 사용하신 단어들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이 정도의 경멸을 받는 며느리가 과연 당신들 집안의 허울뿐인 체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들이 직접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가족의 연을 끊었어요. 그러니 저는 제 자신과 저희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뿐이에요. 당신들의 그 화려한 결혼식, 이제 알아서들 잘 치르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감히 나를 녹음해? 네, 감히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녹음 파일, 제가 원하면 당신들 집안의 모든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에게 보내서 누가 진짜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 알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미나와 민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된 명예를 무너뜨릴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죠. 이혼은 제가 돌아가서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민준 씨,
미나 결혼식 비용으로 저한테 빌려가신 3천만 원 잊지 마세요. 차용증도 다 받아놨으니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독선과 탐욕,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력감 속에서 유유히 떠났습니다. 전화 통화로 벌인 극적인 대결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미나, 민준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체면은 상처받았고 돈과 명예 모두를 잃을 위기감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제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평화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저는 잠시 휴대폰을 켜서 친정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화면은 시어머니, 민준, 미나에게서 온 45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제가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저의 부재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시댁 식구들의 모든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척거림은 사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센토사 섬의 고급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제가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자 부모님도 안심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한 결정이 옳았다.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남이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절대 그들이 저와 부모님께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틀 뒤 미나의 본식이 열리는 날 저는 딱 10분간만 휴대폰 차단을 풀고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다시 한번 알림으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재중 전화가 총 99통에 달했습니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번호와 그들의 친구로 추정되는 낯선 번호들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은 99통의 부질없는 전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중 민준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분노,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 너 때문에 나 망신 다 당했어. 온 집안이 난리 났다고. 당장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내 인생 망치고 싶어. 당장 돌아와서 미나 돈이나 돌려줘. 제발 부탁이야. 안부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이 오직 비난과 요구뿐이었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신의 체면과 돈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은 저의 이혼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젊은 날을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약한 남자에게 바쳤다니. 저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시 그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할 필요 없이 그저 사라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재, 저의 완벽한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 그들이 애써 쌓아 올린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희망 없이 99통의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낯선 땅에서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공평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싱가포르 여행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최고의 정신적 치유였습니다. 숨막히는 집과 시어머니의 독설에서 벗어나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머무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머라이언 상을 구경하고 번화한 차이나타운을 거닐고 고즈넉한 사원을 방문하고 푸른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분위기는 제 마음속에 응어리를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나의 결혼식에 꽃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또 무슨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오직 부모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자 엄마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서연아, 이것 봐.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니? 이제 너 자신과 우리를 위해 살아. 그 집안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는 놓아줄 때야. 아버지는 여전히 과묵하셨지만 그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딸아, 너의 진정한 강함은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떠나와 평온과 자립을 선택한 그 용기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값진 혼수란다. 부질없는 후회나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압박감과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경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들으신 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미래를 마주할 힘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이미 존재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의 휴가를 더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했고 제가 유력한 후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제가 미나의 결혼식 날 여행을 떠나 시어머니의 체면을 구기고 그들이 스스로 혼란을 수습하게 만든 것은 비열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경멸을 심으면 고립을 거두고 탐욕을 심으면 혼란을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한 후에 쉴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효심은 오직 부모님께만 바칠 것이고 저의 강함은 저의 자립을 지키는 데 쓸 것입니다. 시댁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마지막 대결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주신 1억 원의 종잣돈과 시어머니의 3천만 원 빅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편견과 탐욕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독립과 자신감이야말로 한 여성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혼수라고 믿습니다. 저는 낡은 문을 닫고 평화롭고 행복한 새 삶을 열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낯선 땅에서 보낸 7일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에 떨던 나약한 서연이 아니라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화장을 한 뒤 혼자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미나의 결혼식 본식이었습니다. 약혼식은 이미 치렀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저는 예식이 시작될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떠들썩함과는 거리가 먼 이상하리만치 썰렁하고 썰렁했습니다. 하객들은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초조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행복 대신 당혹감과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증오의 찬 눈빛을 순식간에 애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왔구나. 어디 갔었어? 네가 온 집안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알아. 어서 이리 와.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추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부모님과 여행 다녀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미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러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와 신랑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다. 저것 좀 봐. 예식장이 텅 비었어. 내가 나름대로 격 있는 분들만 초대했는데 다들 축의금만 보내고 바쁘다고 안 오지 뭐니. 사돈댁에서는 벌써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서연아. 시어머니는 두꺼운 화장이 눈물에 번지는 것도 모른 채 애원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인과응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제발 내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예식장에 좀 와달라고 해줘. 그 사람들만 와서 이 빈자리만 좀 채워줘도 내가 사돈댁 앞에서 체면이 설 것 같아. 제발 부탁이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잊으셨어요. 바로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제 친척들을 장사치 총것들이라며 이 화려한 결혼식에 발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쪽 하객은 필요 없다면서요. 이제 와서 그분들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그땐 내가 실언했다. 내가 사과할게. 제발 나 좀 도와줘. 사과요? 저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님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님의 체면을 챙겨드릴 의무도, 어머님이 스스로 만든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의무도 없어요. 이 결혼식은 어머님의 허영심과 경멸이 불러온 결과예요. 어머님 스스로 책임지세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곧장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저희 가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대조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 저의 당당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욕설보다 시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거절은 시어머니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의 체면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광대극으로 만들어 저의 심리를 압박하고 사돈과 하객들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시어머니는 연회석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녀는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강하게 쥐며 남들의 눈을 의식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우리 며느리, 이제 왔구나. 당장 나 좀 따라오너라. 하객들이 너무 없어. 내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여기 빈자리 채우라고 해. 여기서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객이잖아요. 어머님의 VIP 손님들이나 잘 챙기세요. 저희 친척들은 격이 떨어져서 이 집안에 누를 끼칠까봐 감이 못 온대요. 저는 여전히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광적인 행동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시어머니를 향해 겨눴습니다. 어머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저는 온 연회장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배은망덕하고 불효자라고 미나 돈을 떼어먹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저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이 영상 어머님과 민준 씨의 모든 친척, 친구들에게 다 보내드릴게요. 이 사회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부 알게 하고 싶네요. 저의 협박은 즉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촬영 중인 휴대폰을 본 시어머니는 감전이라도 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허울뿐인 체면은 이런 광적인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한 듯 뒤돌아섰습니다. 패배자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행복한 혼주인 척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에피타이저를 즐겼습니다. 저의 평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눈엣가시였고 이 화려한 연애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일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식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할 때 저는 출입구에서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들만 남았으니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연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 파티도 끝났으니 돈 얘기 좀 할까요? 3천만 원, 기한은 한 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머님 자필 서명이 있는 차용증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랑 돈 계산을 하니? 결혼식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 얘기를 꺼내? 계산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쨌든 제 피 같은 돈은 돌려받아야죠. 한 달 드릴게요. 한 달 안에 그 3천만 원 전부 갚으셔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소송 걸 겁니다. 저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위협하거나 구슬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독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수로 돈을 갚니?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니죠. 한 달이라는 시간 충분히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나야, 결혼 축하한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충격과 고통에 빠진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저의 공개적인 대결은 끝났고 저는 침착함, 진실, 그리고 단호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저의 강함이 그들이 붙잡으려 애쓰는 그 어떤 허울뿐인 체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벌인 소동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시댁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시댁이 아닌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채무 변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짜증이 아닌 극심한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 이혼하고 싶어?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시어머니한테 장사치라고 모욕당하고 온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돈이나 훔치는 도둑으로 몰린 아내가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을까?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집에 돌아가자.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내가 널 지켜줄게. 나를 지켜준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어디서 나를 지켜줬는데, 당신 어머니가 독설로 나와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짓밟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당신은 침묵했어. 민준 씨, 당신의 침묵이 바로 동조였고 우리 결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 나는 주관도 없고 아내를 지켜줄 용기도 없는 남편은 필요 없어. 민주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는 이미 말했어. 미나 결혼식 비용으로 빌려가신 3천만 원, 한 달 안에 갚으셔야 한다고.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님께 이 기한을 확실히 전달해줘. 3천만 원. 민준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빌렸어? 난 몰랐는데. 당신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집안 재정이나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 가져본 적 없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봐, 여기 서류가 있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줄게. 다음 달 15일까지 3천만 원 전액을 받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농담 아니야. 민주는 차용증을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3천만 원이 큰 돈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한 달 안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너도 엄마 성격 알잖아.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안 돼.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돈이 필요해. 당신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돈뿐만 아니라 존중과 애정까지도. 이제 나는 내 돈만 되찾겠다는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 충분히 줬어. 이게 당신 어머니가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마지막 기회야.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내가 제기할 거야. 공동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될 거고 나는 이 빚 외에는 아무것도 다투고 싶지 않아. 돌아가서 어머님께 그대로 전해. 잘 생각해보라고. 만약 갚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소송을 걸고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당신 어머니의 허영심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도. 민주는 넋이 나간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끝났고 그의 어머니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전할게. 민주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힘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후회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방감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말다툼이 아닌 법과 재정적인 단호함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민준이 결코 잊지 못할 문명적이고 효과적인 복수였습니다. 민준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양보하게 만들려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제가 시누이 결혼식 날 집을 나간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떠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 개인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 팔자 좀 보세요. 그 서연이라는 애,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왔어요. 무슨 혼수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는지.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으려고 시집 온 거라니까요. 제가 3천만 원을 빌리긴 뭘 빌려요. 지가 멋대로 집안 돈 빼돌리고는 내가 빚졌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 뺏으려는 속셈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웃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애처롭게 연기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저희 부모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제 명예가 훼손될까 몹시 분노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또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닌다. 네가 혼수도 없이 시집 왔다느니 남의 집 재산이나 노리는 애라느니 어떻게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나올 줄 이미 예상했어요. 저는 말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증거로 모든 거짓말을 깨부술 거예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헛소문이 저희 가족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웃들이 시어머니 집 앞에 모여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머, 저 몹쓸 며느리 좀 봐.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 찾아와? 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든 이웃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1억 원짜리 수표와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혼수도 없이 시집 와서 이 집 재산을 노린다고 하셨죠? 저는 수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친척들이 저에게 주신 1억 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혼수입니다. 바로 저희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죠. 그리고 제가 미나의 축의금을 떼어 먹었다고요? 제게 묻겠습니다. 어머님, 제 돈, 저희 친척들이 저에게 주신 돈이 미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장사치라고 무시해서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이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제가 3천만 원 빚을 뒤집어 씌웠다고 하셨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빚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차용증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미나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위해 저에게 돈을 빌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힘들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빌려가시고는 이제 와서 저를 재산 강탈범으로 모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나이 지긋한 이웃 어르신께 차용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보시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모욕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짧은 부분만 틀었지만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동네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탐욕스럽고 허영심 많으며 악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김 여사, 그러면 못 써요. 사람 무시하고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하면 쓰나. 한 어르신이 시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저와 제 가족의 명예와 공정함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시어머님께 빚을 갚을 시간으로 한 달을 드렸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갚지 않으신다면 저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법으로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깨부수고 동네에서 그녀의 평판과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악습을 폭로하고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고립되고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동안 민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식적인 후회와 비굴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정말 너무했어. 저는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 어린 후회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유능한 아내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거에게 빚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당신 자신을 속여왔어. 이제 본론만 얘기하자. 나 이혼 서류 제출했어.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이혼은 안 돼.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가 너 힘들게 안 하게 할게. 우리 분가해서 살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줘서 뭘 어쩌라고. 당신이 계속해서 돈 낭비하고 이 가정에 무책임하게 구는 걸 지켜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민준의 개인적인 낭비벽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수입이 당신 말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어머니가 자랑하던 팀장이 아니라 수입이 불안정한 평사원이잖아요. 게다가 밖에서는 빚도 많고 신용카드 빚, 친구들한테 빌린 돈, 나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민준의 부채와 비합리적인 지출 내역이 상세히 적힌 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주식 투자한다면서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갔던 거 기억해요? 그거 갚았어요? 비싼 시계 산다고 300만 원 빌려갔던 건요?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정보를 그렇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수집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너무 안일했던 것입니다. 내가 날 조사했어?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봤을 뿐이야. 당신은 사랑 때문에 다시 합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 어머니의 3천만 원 빚과 당신 개인의 빚을 혼자 감당하기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당신의 나약함, 낭비벽, 그리고 빚을 가려줄 수 있는 아내를 잃기 싫은 거겠지. 저는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어. 내가 아내이자 회계사이자 빚쟁이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서명해.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당신 개인의 빚은 당신 어머니께 알리지 않을게.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의리야. 민주는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모든 퇴로를 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길게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할게. 하지만 서연아, 이 결정 절대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 나는 내 젊은 날을 당신처럼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낭비한 것만 후회할 뿐이야. 민준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큰 짐을 벗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실패감과 빚더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부질없는 미련과 가식적인 동정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저의 독립과 자신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저와 민준이 이혼 절차를 마친 지 몇 주 후 제 삶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으로 완전히 이사했고 일에 집중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만방자했던 시누이 미나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미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날의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눈은 퉁퉁 부은 채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미나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미나야, 할 얘기 있으면 들어와서 제대로 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미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형님, 제 남편이 상우 씨가 별거 하자고 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여자라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상우 씨가 별거 하자고. 왜?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주밖에 안 됐잖아. 형님, 결혼하고 나서야 상우 씨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형님한테 친척들 불러서 빈자리 채우라고 했던 거, 형님 돈 떼어 먹었다고 거짓말했던 거, 그리고 특히 결혼식 비용으로 형님한테 3천만 원이나 빌렸던 거요. 상우 씨가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하고 탐욕스러워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대요. 미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 자기 집안 수준에 안 맞는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결혼식이 미나의 몰락의 시작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영심이 간접적으로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야?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마음도 넓고 능력도 있잖아요. 제발 상우 씨한테 가서 말 좀 해줘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제가 상우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형님은 전 형수님이니 상우 씨도 형님 말은 들어줄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미나는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나야, 잊지 마. 나는 더 이상 내 형수가 아니야. 나랑 민준 씨는 이혼했고 나는 너희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어. 그래도 형님, 저 좀 살려주셔야죠. 형님이 어른인데 이 집안의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죠. 책임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도 책임감이 있었지. 너희 어머니와 네가 그걸 짓밟기 전까지는 네가 나한테 얼마나 독한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 네가 어머니 편들어서 내가 돈 훔쳤다고 몰아갔던 건?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나야, 나는 너희 집안의 구세주가 아니야. 네, 결혼이 깨진 건 너와 내 어머니가 뿌린 씨앗 때문이야. 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해. 너랑 상우 씨 일은 너희 둘이서 해결해. 나는 끼어들지 않을 거야. 나를 장사치라고 모욕했던 그 집안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옆에서 3천만 원 빚 문제나 해결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지금 너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니까. 내가 내 어머니께 한 달의 시간을 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미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애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오와 절망을 안고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동정은 그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짓밟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단호함과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탐욕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인과응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미나의 애원이 실패로 돌아간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3천만 원의 빚을 받아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 한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까지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재산, 은닉 및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에게도 혼인기간 중 발생한 공동재산 및 개인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자마자 민준과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법이 해결할 겁니다. 전 시댁이 소송 문제로 혼란스러운 동안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로 제가 알고 있던 민준의 사적인 빚 문제였습니다. 이혼 후 민준은 어머니의 빚을 갚고 자신의 개인 빚을 숨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사채까지 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뉴스 좀 켜봐. 옆집 아주머니가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민준이네 집에 큰일이 났나 봐.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몰래 찍은 듯한 흔들리는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마당에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주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픽이 하나 없는 얼굴로 대장격인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머리를 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를 껴안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어서 민준이 빚 좀 갚아줘. 내 전남편이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니.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눈물로 얼룩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공포에 일그러진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와 민준 씨는 이혼했고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 빚은 그 사람 개인의 빚이지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남이라고 제가 남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죠. 너 정말 악독하구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이냐, 악마냐?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악독한 게 아니라 인과응보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에요. 민준 씨는 자신의 낭비벽과 무모한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하고 어머님 또한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에 책임을 져야죠. 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치 한 편이 저질 드라마처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분들께 말씀드리죠. 저는 민준 씨의 전처입니다. 민준 씨의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이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준 씨의 그 어떤 빚에도 관여하거나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약 15분 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전부 연행해 갔단다. 민준이는 엄청 맞아서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는 기절해서 구급차에 실려갔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준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입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공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빚더미와 추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시댁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이웃들에게 외면당했고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즉각적인 업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을 뗐고 저의 해방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전 시댁이 위기, 빚, 그리고 소송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제 삶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의미한 가족 갈등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 일과 경력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여행은 휴가일 뿐만 아니라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쾌한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맡긴 대형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했고 심지어 경영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사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잘 해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섰습니다. 서연 씨, 앉아요.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사회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서연 씨를 미디어 팀의 수석 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은 2배로 인상될 것이고 앞으로 회사의 모든 핵심 전략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발령입니다. 저는 놀라움과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 성실함, 그리고 단호함이 마침내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습니다. 천만에요. 서연 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최근에 서연 씨가 많이 변한 걸 느꼈어요. 훨씬 더 독립적이고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해졌죠.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해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을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시댁 덕분이 아니라 오직 제 자신의 능력, 노력, 그리고 강단으로 성공했습니다. 한편 제가 던진 법적 승부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소환장이 시어머니 댁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아들고 변호사로부터 소송 비용과 재산 압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들은 시어머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서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시골에 있던 땅을 헐값에 팔아 제게 3천만 원을 모두 갚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나 명예로나 거둔 큰 승리였습니다. 저는 진실이 거짓과 변명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주신 1억 원의 종잣돈과 새로 인상된 월급의 일부를 모아 회사와 친정집에서 가까운 교회의 작지만 편리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일군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새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보며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엄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너도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저는 부모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네, 엄마, 아빠, 다 부모님의 지지와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장 값진 혼수는 돈이 아니라 독립, 자신감, 그리고 효심이라는 걸요. 저는 저의 독립으로부터 달콤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이 그 누구의 경멸이나 억압을 견디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심으면 성공을 거두고 선함을 심으면 평온을 거둡니다. 승진하고 새로운 삶에 안착한 후 저는 더 이상 전 시댁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3천만 원 채무이행 과정에 대한 소식만 간간히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의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전 시댁의 비참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 집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지금 민준이 걔가 어떻게 사는지 상상도 못할 걸.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민준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저에게 소송까지 당한 후 신용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사업은 실패했으며 아무도 그와 협력하거나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다니며 친구들의 경멸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 어머니랑 미나는 그 집 완전히 지옥이야. 어머니는 너한테 빚 갚으려고 재산을 거의 다 팔았는데도 아직 모자란데 지금은 가난에 시달리면서 이웃들한테도 외면당하고 미나는 그 남편이랑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엄마랑 사는데 둘이 맨날 돈 문제랑 후회 때문에 걔랑 고양이처럼 싸운대. 어머니는 널 무시했던 걸 후회하고 미나는 엄마 때문에 자기 결혼 망쳤다고 원망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통쾌함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호하게 떠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한테는 어린애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 나이에 빚 걱정, 손주 걱정, 딸과의 다툼까지 다 감당해야 하니 불쌍하긴 한데 다 자업자득이지 뭐. 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이 저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뿌린 악행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 허영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개입하지도 돕지도 않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저의 단호함은 그들의 고통이라는 진흙탕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은 직장, 돈, 동료와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부모님을 돌보며 효도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저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유함이 고급차나 화려한 파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독립과 자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울뿐인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저의 강단과 단호함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좋은 것들을 심기로 선택했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수확했습니다. 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은 후에 제 삶은 평온하고 의미 있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모두 받아냈고 그 돈은 부모님의 지원과 제 개인 자금과 합쳐져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팀장이 되었고 동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자립은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모욕이나 억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요리하며 삶을 즐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제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 시댁의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빚과 악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다툼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독과 비참함 속에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위한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 남편이나 시댁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의 강단, 자립심, 그리고 효심을 지키라고. 그것이야말로 평화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선량하게 살고 자존심을 지키고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며느리에게 자신감과 강단이야말로 가장 값진 혼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